안녕하세요. 마음의 서재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자식에게 기대던 시대에서 셀프 부양의 시대로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입니다. 지은이는 강찬희, 고재량, 펴낸 곳은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 생애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10억 있어야 합니까? 7억 있어야 합니까? 노후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10억 원, 7억 원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에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에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많은 분이 인생의 80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는 분들을 보더라도 80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120살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향년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정도 앓으셨고요. 많은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각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노년에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돈이 몇억 원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늦는다. 요즘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찍부터 준비에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 어떤 분이 공단 측에 다음과 같은 항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아내와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듣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할 것이며 집안의 권한은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라는 거냐고요. 공단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하기 10년 또는 20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부부가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제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혼자 사는 노후를 대비하자. 홀로 남았을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연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보험입니다. 젊을 때 건강하던 친구들도 60이 넘어가면서 암, 심혈관 질환 등에 걸리는 걸 보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환갑되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는 들어놓아야 합니다. 이미 건강보험은 있으니까 여기에 추가로 하나 더 들어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유연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을 미리미리 익히는 것입니다. 또한 대부분 가정에서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를 하는데 혼자 남아 10년 넘게 살아야 하는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좀 오래된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주에서 유명한 변호사 한 분이 80대 중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아침 식사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담소를 나눈 뒤 집에 돌아와서 벽에 기대 아 피곤하다 하고는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신 겁니까? 옛날에는 변호사가 사망하고 나면 수임료로 여기저기 땅 받은 것도 있고 해서 자녀들이 재산 상속 문제로 싸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돌아가신 뒤에 봤더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아예 싸울 일이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월세를 받는 부동산이 있는데 소유권은 자녀에게 주되 사용권은 부인에게 드렸습니다. 즉, 부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세는 부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이대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인구학자 조용태 교수의 예측에 따르면 2035년에는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됩니다. 할머니 대국이 되는 거예요. 2040년이 되면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도 다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속도라는 면에서 보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된 일이 일본에서는 35년 동안에 진행됐습니다. 4배 이상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지난 20년 넘게 저 고생을 해온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5년밖에 안 걸릴 거라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에 걸쳐 고령화가 진행됐으니 서서히 적응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5년 동안 총알같이 적응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상식으로 여겨졌던 것, 이를테면 주택에 관한 생각, 자녀의 결혼에 관한 생각, 자신의 노후에 관한 생각을 빨리빨리 180도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8년에 제가 도쿄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갑자기 귀국했습니다. 산소 자리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제에 갔더니 북향의 절벽 같은 곳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천안에 아는 분이 계셔서 어렵게 거기에 모셨습니다. 당시는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15%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러다가 우리나라 삼천리 강산이 무덤으로 덮이겠구나 하는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 후인 1998년에 SK그룹의 최종현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화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해 말 우리나라의 화장률은 25%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에 LG그룹의 고본무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수목장을 했습니다. 이것도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지금은 몇 %인지 아십니까? 2019년 기준 88%라고 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은 산소 자리가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화장장이 없어서 고생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의 모든 측면이 이렇게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으면 남보다 뒤처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굵직한 사안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 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 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만 30에서 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저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세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노후를 힘들게 하는 자녀 교육비. 문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돈을 퍼붓는 나라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하지만 미국 대학의 등록금이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을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미국의 대부분 부모는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아르바이트하거나 학자금 용자 받아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재미교포 그분은 1980년에 국내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2학년 때 미국에 있는 누님이 비행기표를 보내줘서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한화로 400만 원 정도의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답니다. 누님이 의사 부인이고 부자였대요. 당연히 누님이 줄 거라는 생각으로 그 고지서를 가져다 주었더니 누님이 빤히 쳐다보면서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라고 묻더랍니다. 그분이 놀라서 그러면 이웃집 아저씨한테 갖다 줄까? 라고 했더니 내가 알아서 해 라고 냉정하게 말하더랍니다. 미국에 오래 살아서 사고방식이 완전히 현지화된 거죠. 그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 찾아보고 용자 받아서 졸업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누나가 등록금을 척척 줬으면 자기는 오늘처럼 못됐을 거라면서 고마워하더군요. 지금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1등인 나라가 어디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한국입니다. 83%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69% 정도로 내려왔는데 아직도 1등입니다. 몇 년 전에 대전의 장태산이라는 휴양림으로 유명한 지역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방의 한 남녀공학중학교 동창들 40명이 모여서 동창회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대부분이 1960년생, 1961년생이라고 했습니다. 동창회장님이 저에게 40명의 학력 분포를 보여주었는데 대졸이 10%, 고졸이 50%, 중졸이 40%였습니다. 이처럼 10%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최고일 때 83%까지 올라갔으니 그 많은 대학생이 취직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2등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이웃나라 일본으로 55%입니다. 이 55%를 두고도 일본 내에서 말이 많습니다. 너무 높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융자를 받든지 해서 다녀야 하는데 학생들이 전부 공부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가 싫은 데다 학교까지 시원치 않으면 들어가봤자 취직도 안 될 거 차라리 그 돈으로 장사를 하거나 다른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돼주니까 공부가 싫어도 학교가 시원치 않아도 무조건 들어가니 취직이 더 안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사교육비, 과외비는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2019년에 서울에서 맞벌이하는 40대 후반의 부부 3커플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부부가 맞벌이해서 1년에 1억 정도를 버는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의 과외비로만 3,360만 원을 쓴다더군요. 여기에 등록금 내주고 책 사주고 옷 사주고 용돈까지 주고 나면 무슨 돈으로 저축을 하겠습니까? 문제는 60에서 70세까지 부부가 계속 1억씩 벌면 상관없는데 50대 초반이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재취업을 해도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 결혼 비용,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등으로 돈이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연봉을 1억 원씩 받던 직장인들이 60대 이후에 중산층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부모 등골회는 자녀 결혼 비용.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또 다릅니다. 일본에서는 젊은이들이 부모에게 결혼 비용으로 신세 좀 지려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을까요? 하고 물어볼 정도입니다. 기업체 사장인 일본 지인에게 딸이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나 지원해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답해요. 얼마 대줬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자녀보다도 부모가 더 못돼줘서 난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준비한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금액인데 전국 평균 기준 아들의 경우 1억 4,400만 원이 든답니다. 대도시로만 한정하면 금액이 훨씬 커지겠지요. 시집 장가가면 잘 오지도 않는 자녀들에게 돈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집 얻어주는 비용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일본 친구한테 한국에서는 집을 얻어줘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해줬는데 과연 자녀들은 고맙게 생각할까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내 결혼 비용 때문에 힘들어하셨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한 자녀들이 65%였습니다. 나는 남들에 비해서 적게 쓴 편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비율도 65%를 차지했습니다. 부모로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들여 자녀들이 잘 되기만 하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몸 팔고 집 팔아서 자녀들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습니다. 괜찮은 학교 졸업해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고 그럭저럭 60세까지 다니면서 자신들을 부양해줬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인류 기업에 들어가도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잘릴지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해 1200만 관객 수를 기록한 영화 국제시장을 보셨나요? 그 영화의 주인공 덕수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세대가 아닌 우리 세대가 힘든 세상의 풍파를 겪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자기 세대가 이렇게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너희도 좀 똑바로 해 라고 말하는 부모 세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과연 그 말에 동의할까요? 자녀에게 올바른 직업관을 심어줘야 한다. 속지 말자 학벌, 다시 보자 스펙. 요즘 대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속았으면 그렇겠습니까?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몸담은 업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내 변호사 1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50명 이상 올렸습니다. 4명을 최종 면접에 올렸는데 스카이대학 출신 3명, 기타 대학 출신 1명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회사가 몇 년 전에 스카이 법대 출신 3명을 뽑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모두 도련님들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잘 보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죠. 한 친구는 자기 발로 나갔고 2 친구는 내보냈습니다. 이런 실패를 경험하면서 면접 기준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타 대학 출신을 뽑은 겁니다. 씩씩하고 적극적인 사람이라는 면접 기준에 적합했거든요. 인류 애고 나오고 스카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가 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겁니다. 그런데 한 2년만 취직 못하면 그 친구는 룸펜, 고학력 실업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시대에 맞는 직업관이 필요한 이유. 그러면 그 어려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도 왜 예전처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신문 보도를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 일본 변호사 등록이 있었던 해는 190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1만 번째 등록이 나온 해는 2006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1만 명 늘어나는데 100년이 걸린 셈입니다. 이 기간에 변호사가 된 사람들은 정말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1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8년이 걸렸고 다시 1만 명이 늘어나는 데는 5년이 걸려 이제는 변호사 3만 명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전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세무사, 법무사들의 일감을 뺏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의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제 안전한 직업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부모 세대도 자녀 세대도 이 시대에 맞는 제대로 된 직업관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 집안의 동생 하나는 공부를 싫어하는 데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에 못 갔습니다. 대신 건설 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방수 전문가가 됐습니다. 어느 날 대형 건설회사 회장님 댁에서 물이 새는데 회장님이 화가 나서 박사만 뽑지 말고 독일식으로 마스터를 뽑으라고 지시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가 55세에 대형 건설회사에 마스터로 들어갔어요. 69세까지 연봉 1억 원씩 받으면서 다녔고 70세에 그곳을 나왔는데 금방 다른 회사에서 모셔갔습니다. 건강 문제만 없다면 80세까지는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취업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은퇴 남편 인기 1위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 번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용 정년입니다. 법으로는 60세이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2020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정 정년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퇴직자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스스로 정해서 하는 일에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입니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세 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세 번의 정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남성들에게만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세요?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성들끼리 모여 다 먹고 있지요. 헬스장에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라는 건가요? 여성분들은 퇴직한 남성들의 이런 섭섭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긴긴 후반 인생에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애국회사 지사장을 역임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하다라고 응원을 해주는데 정작 제 아내와 딸은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을 헛산 것 같아 서글퍼져요. 퇴직 후 일을 찾는 데에는 가족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한다. 남성분들은 고생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하는데 집에서 30이니 0식이니 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면 섭섭하달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내 아내만 나에게 야속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한국 아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에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내 한 은퇴연구소의 월간지에 기고한 걸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이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최고위직에서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쓸모있는 인간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게 더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대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대답하기에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산 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은 현역 시절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모자랄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에 투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0세 시대의 직장인은 인생 단계별로 시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생 단계별 3단계 자산 관리.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을 적립하면서 운영하는 시기 또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퇴직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생활 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주로 투자 상품에 장기 분산 운용하여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부터 70대 후반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축적한 자금 중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해 쓰면서 남아있는 자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는 시기입니다. 일에서는 은퇴했지만 자산 운용에서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시기인 겁니다. 이 단계의 최대 목표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과 인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인출 비율과 남은 자금의 목표 운용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당장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 4% 인출과 남은 자금의 3% 운용 전략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 운용에서도 졸업하여 자산을 인출해 쓰기만 하는 시기입니다. 70대 후반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지금은 예금이나
그에 가까운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인출에 쓰기만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규모 있게 인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세 단계 중 제1단계인 현역 시절에는 시간을 들여 장기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실행 여부가 문제일 뿐 자산 형성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투자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인 제2단계와 제3단계에서는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줄어드는 걸 관리하는 방법, 즉 인생의 내리막길을 무사히 내려가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내리막길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갈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노노 부양의 시대 3층 연금은 필수.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조달했을까요? 앞서 잠깐 살폈듯이 1980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7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비율이 20%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이런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일본, 독일처럼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자그마치 32년이 늘어난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따라서 지금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3층 연금으로 노후에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의 기본은 3층 연금입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 전업주부라면 임의 가입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9만원씩만 임의 가입을 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액수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늘어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일찍부터 국민연금에만 가입해도 절대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 가입입니다.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준비를 못한 채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을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그래도 갈 때 자녀에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가 70살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